학생은 동의대학교 사학과에 재직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대학교를 다닐 때 그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그렇게 재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다가 나중에 학위를 받고 동의대학교로 옮겼고, 또 제가 마침 부산 경성대학교에 있을 때 좀 요청을 받아서 같이 동의대학교에서 제가 강의도 하고 한 그런 그 인연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남복 선생이 논문을 갖다 쓰신 것은 참 벽사 선생님의 그런 영향이 아니었던가 생각도 지금 들기도 합니다만은, 어떻든 91년에 처음으로 이제 이남복 선생의 논문을 필두로 해서 몇 편이 참 발표되기는 했지만 매우 그 산발적이고 또 단편적인 그런 그 연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로부터 비로소 기후사 선생에 관한 학술적인 본격적인 그 접근은 오늘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강한 선생의 그 참 전반에 기후사 선생의 전반에 관한 기조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박재호 선생께서는 한층 더 그 참 선생의 그 역사적인 위상과 절의에 대한 그 연구를 통해서 기후사 선생의 절의가 지니고 있는 참된 의미가 밝혀지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김영태 선생의 연구를 통해서는 참 기후사 선생님께서 남기신 문학적인 측면에서의 참 관심도 더 고양되게 되었다. 그 기후사 선생의 그 시호가 문절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문학적인 어떤 그 위상과 또 절의라는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기후사 선생의 위상이 그 시호에 축약이 되어서 드러나 있다고 봤을 때 이 박재호 선생과 김영표 선생의 발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박영주 선생의 마지막에 그 관동 8경과 관련된 논의는 물론 월송정이 기후사 선생의 자취와 긴밀하게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또 단순하게 오늘의 그 자리가 기후사 선생뿐만 아니라 교양을 넓히는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소중한 발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저 지정 토론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박재원 선생의 그 발표에 대해서는 이 광운대학교의 김인호 선생님, 그 다음에 김영태 선생의 발표에 대해서는 안동대학교의 하정성 선생님, 또 그 다음에 박영수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는 박혜남 선생님의 토론이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대로 토론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청중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체로 시간은 조금 좀 전략을 해서 하면 할수록 좋다는 것이 진행 쪽에 부탁이니까 그 점 좀 부탁을 드리면서 먼저 박재호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김인호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김인호입니다. 박지호 선생님 그 논문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짧게 그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의의나 이런 내용들을 사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박지호 교수님의 평소 성품이 굉장히 치밀하시고 분석적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품에 맞도록 이번 논문이 준비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뭐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기후자 선생에 대한 뭐 역사학계 논문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역사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록이 없으면 연구를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기후자 선생님에 관련된 기록이 물론 문집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문집의 내용의 대부분이 시문이기 때문에 그 역사학계에서 이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측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지호 선생님께서는 이제 물론 이제 문집에 있는 내용보다는 주로 이제 고려사나 고려서 저력, 기타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그런 기록에 남아 있는 정사 기록을 위주로 해서 매우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저도 기후자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을 하지 못했는데 박지호 선생님 논문을 읽으면서 보니 아까 이제 뭐 제3의 길 말씀도 이야기는 하시긴 했지만 그 기후자 선생님께서는 상당히 그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하면 참 뭐라고 그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굉장히 독자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공적 입장, 그러니까 공개적인 입장과 본인의 사적인 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참 이게 잘 분리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독특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사실은 받았었습니다. 그 질문 내용 부분들은 94쪽 부분들에 제가 되어 있는데요. 논문에 대한 이의가 아니고 몇 가지 사실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 질문지를 사실 미리 박지호 선생님한테 한번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도 아까 그 발표하시는 도중에 사실은 상당 부분들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뭐 토론자로서 말씀은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아마 제일 큰 문제 부분 자체가 그 절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후적인 절의 부분들이 제일 논란인 것 같은데요. 본 논문에서는 이제 조선 초기 절의라고 하는 부분과 조선 후기, 그건 이제 두문동 72연에 관련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내용성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그 논문을 읽었을 때는 이제 받은 인상이 그런 차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데 그런 차이가 어떤 차이를 지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치 않다라고 하는 인상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좀 분명하게 이야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정몽주 포원 선생님께서도 사실은 조선 중반기에 절에 관련된 문제로 시비가 됐었습니다. 조선 유학자들 사이에. 왜 그러냐 하면 우왕과 창왕을 폐위시킨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정몽주 선생님이 사실은 참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런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기후자 선생님이 지닌 이제 정치적 입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독특한 그런 입장을 좀 갖고 계셨다라고 설명을 잠깐 뭐 드리긴 했는데 굉장히 사실 본 논문에는 꼼꼼하게 내용 부분들이 다루어져 있지만 정치적 입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선명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적으로 개혁에 찬성을 하면서도 개혁파 사대부에는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로 보면 개혁파 사대부, 흔히 얘기하는 정도전, 조준과 같이 이른바 나중에 이제 이 조선을 건국하는 그런 세력분들을 이제 개혁파 사대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색이나 권근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개혁파 사류가 아닌 거기에서 좀 빠지는 보통 뭐 개선파 사대부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후자 쪽과 개인적으로 관계는 깊으면서 어쨌든 입장은 전자의 입장에 많이 동의를 하셨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게 사전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조선왕조 개창과 관련돼서 그 기후자 선생님께서는 찬성하지 않으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이 좀 더 좀 분명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질문이라기보다도 그 사실 이제 그 기후자 선생님께서 그 태종대 이후 그 이방원에 의해서 이제 등용이 돼서 굉장히 요직을 많이 지내셨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명단에 사진을 갔다 온다든가 아까 이제 강주에서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한성고 파륜을 지냈다든가 뭐 형조 판서를 지냈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이게 굉장히 그 요직들을 지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거거든요. 이게 아마 태종의 저는 신임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아까 뭐 권군도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이색계열의 인물들과의 교류나 관계 속에서 이런 등용의 계기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간단한 토론을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질문의 여지에 대해서는 이미 질문지에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 참 좌장을 맡으면서 박 선생님의 논문을 갖다 읽어봤더니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이 절의를 어떻게 그 조선 후기의 그 기준을 가지고 절의를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은 기후자 선생님께서 살았던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한 그 상황에서 그 절의를 갖다가 판단할 것인가. 그 문제가 이 기후자 선생님께서 벼슬을 갖다가 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기 때문에 절의다. 근데 사실은 조금 좀 태종 때 핵심글로 나오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기후자 선생의 절의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아주 중요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다는 측면에서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박 선생님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여러 그 참 종신들이 나와 계신데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김인호 선생님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사회자 선생님 말씀하신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후자 선생의 절의의 핵심 내용이 어디서 나왔냐? 그 절의신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했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 지금 기후자 선생이 고려 말의 행적을 보면 크게 4가지 정도의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창왕이 폐위된 것과 관련해서 공신으로 책봉을 받았는데 거절을 했어요. 두 번째는 우왕과 창왕을 이성계가 살해했다는 사초를, 이게 이제 아직까지 숨겨져 있는 거죠. 이거는 공신 책봉은 이제 난 안 받겠다, 딴 사람 다 받았는데 난 안 받겠다 했으니까 이건 공개된 행동이고요. 그리고 우창을 죽인 다음에 죽였을 때 사초 쓴 것은 이제 감추어진 거죠. 아직까지 조선왕조 된 다음에 이제 그게 밝혀졌으니까요. 시간적인 수수로 보면 우창 사례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창왕 폐위로 공신 책봉은 바로 그 다음이었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좌주 이색을 보호하려다가 유배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 네 번째는 이제 조선왕조 개창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초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각이 되면서 발각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감추어져 있었는데 고위국사 편찬하면서 이제 드러났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딴 사람은 다 그냥 그 목숨을 유지하려고 수정해서 내용을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성품이 강직하시니까 그대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말부터 자신이 이성계 세력 내지는 이성계 세력이 해왔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그대로 표명한 것이었어요. 유배하셨죠. 자, 이렇게 볼 때에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4가지 종류의 근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뭐였을까? 그리고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이었을까? 라고 했을 때 역시 그 창왕 폐위와 관련해서 창왕 폐위가 시간적으로 문제니까 폐위되고 난 다음에 죽으니까요. 창왕 폐위와 관련해서 공신책봉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비록 공신책봉 받지 않으려고 한 것은 공양왕이 저기하고 난 다음이지만 마음속에 내가 더 이상 이성계 세력과 개혁은 같이 했지만 개혁 정치는 같이 했지만 더 이상 거기 동조할 수 없다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왕과 창왕은 왕씨가 아니다 해서 폐위시켜 버렸는데 아니 왕씨 맞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혹시 왕씨가 아니라 손 치더라도 그 당시 그 이성계 세력이 하도 강해서 신씨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세가 돼버리는 분위기였거든요.
신시를 하더라도 이미 이 공민왕이 우왕을 세웠고, 그러면 우왕의 아들이 창왕이고 이제 이세계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왕이 맞잖아. 그럼 당연히 그 왕을 폐위해서는 안 된다. 아마 이런 종류의 어떤 생각을 그러니까 이세계 생각을 동의한 거죠. 동의하면서 이제 왕조 개창에 반대하는 이제 그런 것이 아마 그 저리신으로 인정받는 근거가 아니었나.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창왕 폐위 때 창왕 폐위와 공양왕 즉위, 그리고 그때 나온 우창 비왕설, 우왕과 창왕은 왕씨가 아니다 라고 했던 어떤 근거. 이제 그런데 반대의 입장을 가지셨던 것이 결국은 이성계 반대 입장이 됐던 것이고 저리신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개혁에 참여했는데 개혁파 4대부에 참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종류의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요. 적어도 개혁에 참여한 당시는 개혁파 4대부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아까 제가 우리 선생님께도 말씀하셨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4대부와의 교육 관계는 굉장히 넓거든요. 그 일제시대에 그 좌익, 있으면 다 친한 친구들이었어요. 다 사실은. 정치적 입장과 개인적인 교육 관계가 달랐거든요. 이때도 지금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바보 덥자고 그러면 이세 휘하에서 다 같이 배웠는데 정도전과 조선 입장을 달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 개혁 창왕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개혁이 시작될 때는 이성계 세력의 그 4대부들, 조준, 정도전, 또 정몽주 세력 이런 분들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면서 개혁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우왕이 폐위가 되는데 그건 정치적 실책이다. 요동정부를 괜히 해가지고 나라 망할 뻔했다. 또 우왕 때 나라 지금 완전히 말아먹었다. 이런 식의 생각.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제 이 이성계 세력의 4대부들하고 또 정봉주 세력의 4대부가 다 동의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혁에 참여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왕의 폐위는 사실은 실정한 군주는 폐위시키는 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유교적으로도. 그러니까 폐위시키고 대신에 그 아들이었던 창왕을 즉위시킨 거니까 창왕이 즉위하자마자 개혁 정치였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보기에 명분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었고 개혁을 위한 필요 조치로 생각했을 여지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죠. 개혁파 4대부 내에 다양한 세력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조준, 정도전도 있고 또 정몽주 세력도 있고, 처음엔 같이 하다가 정몽주 세력이 나중에 조준, 정도전에 반대하고 이성에 반대해서 제거되지 않습니까? 정몽주가 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 우창 비왕설은 동의하고 그리고 공양왕 즉위까지 동의한 분들이 그 조준, 정도전, 정몽주 이런 분이었는데, 비록 그 정치 과정에서 이행 선생은, 그러니까 교자 선생은 우창 비왕설 자체를 동의하지 않았고 창왕이 폐위돼서는 안 된다. 왕을 왜 폐위하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입장을 가지셔서 사실은 개혁에 참여하긴 했지만 이 흔히 뭐 급진파 4대부 내지 개혁파 4대부라고 하는 이분들과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한 것은 아니다. 적어도 어떤 우왕과 창왕을 대하는 태도를 같이 한 것은 아니다. 창왕의 폐위를 동의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색계열의 그 조선왕조 개창 이후에 이제 태종대 출사하는데 그 왕의 이방원이 사실은 정치를 주도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2차 왕자에 난 이후에. 그럼 그 금방 왕이 되죠 이제. 근데 그렇게 된 상황에서 사실은 뭐 그 조리파 4대부 신료들을 등용하는 그것은 물론 권건이 건의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왕인 태종의 아주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개국파 4대부들, 급진파 4대부였던 세력들을 견제하고 자기 중심으로 왕 정치를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권건을 둘러싼 그 인맥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 그 인맥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리파였거든요. 그리고 권건과 또 기후자 선생은 굉장히 또 친한 사이였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등용이 된 것이고, 그때 이미 사실은 친인척 되시는 성석연이나 성석용, 성성민 이런 분들이 다 철학 계열의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사실 이미 태조 때 등용이 됐었습니다. 권건도 태조 때 등용이 됐었고, 그 배경에서 사실은 아주 가깝게 친밀한 친족이나 또 친구가 등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나가기가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당시 정치의 흐름에서 본다면은 태종이 적극적으로 저리신들을 등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리 문제와 관계해서 이제 김우자 선생이 저리의 성격이 뭐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그 사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는 그 두문동 72년에 나타나는 그 대표되는 그 저리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조선왕조에 출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응거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조선 후기 한 18세기, 17세기 이후 18세기 자료들로 느껴지는 그 대부분의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응거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어요. 두문동 얘기 강조하고 부조연 얘기 강조하고 또 뭐 대기숙제 얘기 강조하고 수양산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 강조하고 그런 강조였습니다. 근데 권건이나 조선 초기의 정치사회 변동 과정 속에서 태종이 그 조선왕조 개창에 반대하고 또 이제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 이승희 같은 건 죽잖아요. 개창 직후에. 그런 사람 말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될 필요가 생긴 상황에서 태조 때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거든요. 언제 또 다시 희생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급진파들, 개국파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태종이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자기 파로 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명분을 내준 것이 바로 고려왕조를 위해서 저리를 지킨 사람들, 조선왕조 개창 반대하는 사람을 등용하겠다니까 그것은 사실은 등용했으면 저리가 아닌 게 아니고 저리이기 때문에 등용한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기우자 선생의 조선 초기에 이제 저리 시인으로 문절이니까 저리를 인정한 것이잖아요.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기우자 선생이 그때 이미 조선 초기에 저리 시인으로 인정된 것은 응거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고 뭐 응거와는 아무 상관없이 왜냐하면 근거도 응거 얘기는 안 하거든요. 상관없이 고려 왕조를 위해서 어쨌든 조선왕조 개창을 반대하고 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저리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저리로 이제 저리신으로 인정받은 다음에는 태종대 상당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정치력을 발휘하시는 그런 관직을 받으셨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 선생님 혹시 뭐 보충해서 하실 말씀? 따로 뭐 저기 질문은 아니고요. 사실 어제 밤에 제가 메일을 하나 받았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박지우 선생님 논문에도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그 김정자 선생님이라고 하신 분이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서 오늘 이제 기우자 이 학술대회 토론을 하신다고 하니까 당신의 그 뭐 의견과 입장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메일을 좀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이제 제가 참고 삼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분께서의 주장은 그 기우자 선생이 그 정몽주 선생하고 매우 가까운 관계였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학교에서 이제까지 인용하지 않았던 정몽주 선생이 쓴 글인데요. 정몽주 선생이 이제 그 달성이라고 하는 곳, 대구 쪽 아시잖아요. 그쪽 달성이라고 하는 곳에 일부러 와서 그 13사람과 만나서 같이 이제 그 교육하고 놀았던 그 글을 쓰셨는데 그 안에 이행 선생이 들어가 있었다. 굉장히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는 정몽주 선생과 아마 같은 입장과 같은 계파일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한테 좀 보내주셨고 뭐 몇 가지 이제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이제 박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거예요. 혹시 이제 계신 분들에게 참고가 될까 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 박지원 선생이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턱대고 참 벼슬을 하셨는데 안 했다고 이렇게 굳이 참 왜곡을 갖다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오히려 저리를 지켰기 때문에 태종대의 참 기우자 선생의 그 행적을 높이 평가해서 벼슬을 갖다 내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은 조금 더 드러내고 자랑스러워해도 훨씬 더 참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다는 측면에서 참 박지원 선생의 논문에 가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시간이 많이 좀 할애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로 김용태 선생의 기우자 선생의 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정선 선생이 약정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동대학교의 하정승입니다. 저는 그 준비된 질의문을 그냥 쭉 읽겠습니다. 중간에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기우자 이행 선생은 여말선초를 자기 나름의 관점에서 치열하게 살다간 문인이었습니다. 그는 공민왕 때 과거에 급제하여 활로에 나선 이후 줄곧 모금계 계열의 사인으로 활동했습니다. 고려 후기 정계 학계 문단에서 그의 활약과 또 조선조 개국 후의 활발한 활동을 고려하면 오늘 기우자 문학에 대한 연구는 면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늘 김용태 선생의 기우자 발표는 상당히 흥미로웠으며 특히나 오늘 다루고 있는 그 주제가 출처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출처는 뭐 조선시대 문인도 뭐 기본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고려 후기 문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 상황이 복잡했기 때문에 오늘만 해도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서 그 사람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 또는 문학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출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논문을 읽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밑에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번 기우자 선생이 수창한 인물들을 보면 권근이나 정도전, 성성린 등이 대표적인데 이미 뭐 앞에서도 여러 차례 다른 발표자분들이 언급을 했지만 이들은 모두 모근과 매우 밀접한 학문적인 또는 정치적인 인연을 맺은 이들입니다. 따라서 기우자의 출처관을 살피고자 함에 있어서 이들 그 모금계 사인들과 비교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권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우자와 가장 친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려 멸망 직전까지 모금과 함께하다가 조선조에 들어서 출세한 것이 상당히 기우자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류로 호정 하륜도 있는데 다만 그는 고려의 마지막 봉양왕 때 행적이 모근이나 양총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모근계 사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고려 말이라는 정치적 상황은 그 복잡성으로 인해서 당대 문인들의 출처의 모습도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출 아니면 뭐 처 이런 단순한 모습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모습과 매우 다양한 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대 인물을 연구함에 있어서 특히 오늘과 같은 주제인 출처의 문제를 따질 때에는 조금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김용태 선생님께서는 서론에서 전리, 포은의 절이나 또는 정도전의 혁명 외에도 제3의 길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제 오늘 기우자를 예로 들었는데 사실 만약 그 제3의 길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면 그것은 기우자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말선초에 또 다른 많은 문인들이 걸었던 길이기도 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김용태 선생님께서는 논문의 제3장에서 기우자의 처의 지향을 무라일체의 정신경계라고 이제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제3장에서 오늘 그 봤던 소개된 기우자의 시를 보면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다분히 선계 또는 신선세계에 대한 동경 내지는 은일지향적 삶의 추구다 또는 뭐 자연신화적 삶의 추구다 라고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가 이제 인용시가 3장에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무라일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는 무라일체와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자아와 외물, 신계와 물계 또는 주관과 객관이 한데 어울림을 강조하는 철학인 무라일체와는 미묘한 면에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용어와 분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제4장은 효의 바탕, 출과 철을 아우르는 삶의 길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목차에서 이 4장의 제목을 보고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또한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고 출과 철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출과 철을 아우르는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처세의 방향 또는 정치적 지향의
어떤 새로운 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읽었는데 아까 발표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효와 관계된 시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발표자의 언급처럼 기후자의 시가 현재 20여 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효를 다룬 시들이 상당한 분량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출과 초를 아우르는 어떤 삶의 새로운 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는 유자가 지녀야 될 기본 덕목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기후자의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이 출과 초를 아우르는 삶의 길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오히려 우리 김용태 선생의 서론의 제3의 길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그의 삶이 출과 초의 두 가지 속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효라는 그런 방식의 접근보다는 그 당시에 교류를 나눴던 많은 문인들과 주고받아 아마 기후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기후자 작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변 인물들과의 그 시문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출과 초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생각 그것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밝혀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그 고려 시대 문학은 하정성 선생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하정성 선생이 고려 시대 문학을 전공을 했고 또 김용태 선생은 19세기의 그 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하정성 선생이 훨씬 더 참 전공에 가깝습니다만은 제가 이 학회를 갖다가 이렇게 조직을 하다 보니까 저하고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냥 김용태 선생을 떠올려서 그렇게 시켰는데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그 어떤 좀 이 사료하고는 좀 달리 이 시는 여러 참 측면에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좀 짧게 요령 있게 답변을 해주시고 남는 그 문제는 이 두 분이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완성도 높은 논문을 작성하는데 참 애를 갖다 써주시면은 고맙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또 한 가지 제 입장에서 말씀을 갖다 드리자면은 이 기후자 선생의 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학적인 성과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단편적으로 작품을 분석하면서 조금씩 말씀을 갖다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더 본격적으로 거론을 갖다 해주시는 것이 이 문절공이라는 그 시호에 걸맞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저장 선생님 말씀처럼 그 하정승 교수님은 지금 현역 연구자 중에서는 고려시대 시문학에 대해서는 제일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회를 통해서